네, 반갑습니다. 헤이크스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는 행정법 교수 고범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행정법에 관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자,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며, 자,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공부할 수 있는 고득점. 행정법은 고득점이 나오는 과목이죠. 만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만점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지 그 방법론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행정법 공부 방법론과 관련돼서 자, 기본서 점검이죠. 우리가 기본서는 총론은 2권이죠. 양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본서가 2개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방대한 기본서를 어떻게 활용하냐? 자, 이것은 스터디를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터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대책을 내세울 수도 있겠지. 자, 이 학생이 어떤 것을 모르구나, 어떤 것을 알고 있구나.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수험생 입장에서 설명을 해줘가면서 자, 이해를 돕는 방법. 자, 이렇게 돕고자 하는 방법 중에서 다시는 잊어먹지 않게끔 좀 더 입체화시키는 것. 자, 이것은 4차원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한다 이거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양을 줄여야 합격할 수 있는데 특히 과학적인 학습 방법, 자, 4차원적 최첨단 그림을 활용한다. 이것이 바로 입체화시킨다 이거죠. 이것은 뒤에서 제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권 기본서가 있는데 한 권으로 압축한다 이거죠. 그래서 500페이지가 있다면은 한 50페이지로 압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고 하면 간단하게 주어 동사,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한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자, 판례죠. 우리 법학의 특성상 행정법 20문제에서 19문제에서 자, 18문제 이 정도는 거의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80%죠. 많게는 95%까지 판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판례를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제는 집행의 1차적 근거이기 때문에 판례는 살아있는 행정법이죠. 최근 들어서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의 출제 경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여기에 또한 판례를 사례화시켰어. 즉 케이스화 문제 시켜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의 사건 개요를 철저히 분석해서 결론 부분이라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판례를 공부하다 보면은 적법, 위법, 그 다음에 무효인지 취소인지 항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판례를 하더라도 간단히 사건을 요약해서 자, 이 부분이 과연 적법인지 위법인지 결론 부분을 알고 있으면은 아마 판례의 99.9%는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가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요약하여 자, 케이스 문제에 대비한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케이스 문제를 낼 수 있는 경우는 함부로 내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이 나오면 그 판결문을 사건화 시켜가지고 케이스 문제로 출제하는 것이지, 뭐 출제했던 사람들이 무조건 야, 내가 이건 이렇게 마음대로 케이스화 문제 시키겠다, 그렇게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케이스화 문제, 즉 사례 문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가나 판례를 기초로 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겠죠. 세 번째, 아무리 실력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요령을 알고 있어야만이 실제로 합격할 수 있는 것이지, 공부만 죽으라고 판례만 죽으라고 공부했다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실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의고사라든가 또 단원별, 즉 진도별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풀이, 이 문제풀이가 상당히 중요하죠. 공부의 마지막은 문제풀이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을 듣고 또 여기서 좀 더 심화 과정을 듣는 거죠. 그리고 문제풀이로 넘어오면은 자, 우리가 만점이 보장되는데, 중요한 것은 판례,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듣고 난 다음에 판례를 들어도 좋고 아니면 곧바로 문제풀이 들면서 판례 들어도 좋습니다. 그건 순서는 꼭 정해진 것은 아니라 이거지. 그러나
기본 강의를 듣고 심화반 강의를 듣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낫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풀이는 최근에 아주 고난도 문제가 나오는 거죠. 고난도 문제가 나오는데 그 고난도 문제라는 것은 기껏해야 케이스 문제, 사건을 주고 물어보는 문제가 고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많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앞서가는 문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은 미리 자,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미리 고난도로 사례형을 문제를 풀어보면은 아마 백발백중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죠. 그럼 그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아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건가 하고 그 기출문제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 비슷한 유형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공부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소화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속법령, 우리 행정법에서 부속법령이 모두 7개가 있죠. 그 7개는 바로 지문, 글씨를 물어보는 거죠. 그 글씨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만 죽어라고 밑줄 긋고 색연필 칠해가지고 공부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냥 먹는 문제죠. 그냥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줍는 문제라고 얘기하죠. 근데 수험생들이 이것을 제일 어렵게 생각하죠. 20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부속법령에 나오는 건데 모두 다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나올 만한 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걸 찾아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은 쉽게 득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우리 행정법과 관련된 키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최근에 개정된 법이 반영된다. 이 부속법이라 하다도 새롭게 바뀌고 추가된 것이 있죠. 그걸 꼭 물어봅니다. 수험생들이 과연 이 부분을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철저히 물어보는 것이 꼭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 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자주 바뀌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정된 부분 꼭 물어보기 때문에 이걸 꼭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뭐니 해도 최근 기출문제를 분석하게 되면 내년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를 쉽게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앞서 얘기했지만은 부속법령 지문을 모두 정리한다 이거죠. 자, 이 부분이죠. 그래서 할 수 있다 한다 나오는 부분 문제를 몽땅 정리하게 되면은 아마 이게 A4 용지로 한 석 장에서 넉 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아마 실제로 실전 문제를 풀 때는 0.3초 안에 문제를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법을 공부할 때 어떤 형태로 공부할 것인가? 자, 먼저 기본서를 공부하죠. 자, 이 기본서를 공부하는데 이 기본서 공부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이 종합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종합반은 자,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점검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더 깊게 한다는 말은 이것은 단과반이죠. 이 단과반을 쉽게 말하면 심화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은 효과적이죠. 아니면 곧바로 이렇게 와도 좋죠. 자, 그래서 이걸 듣고 나서 이거 듣고 이렇게 와도 되고, 아니 문제풀이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렇게 와도 좋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문제풀이 먼저 듣고 판례 들어도 좋고 판례 듣고 문제풀이 들어도 좋습니다. 순수에는 변함이 없죠. 가급적이면은 기본서, 판례, 문제풀이 다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모의고사가 있죠. 이 모의고사도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진도별, 즉 단원별 모의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무작위로 20문제가 출제되는 그냥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제 동형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듣고 나서 이렇게 들으면 더 효과적이겠죠. 자, 이러면은 행정법은 자, 이것은 만점이 보장되죠. 제가 만점을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행정법은 다른 과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응용 문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건만 알고 정답을 골라내는 것이지 이게 응용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건을 많이 알고 있고 압축을 누가 많이 했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건가? 자, 이 부분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할 때 그냥 무턱대고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도표화 시켜서 공부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번 간단히 한번 해봅시다. 자, 이를 돕기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법이 헌법입니다. 여러분들. 헌법이죠.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든 거죠. 국민투표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헌법 밑에는 어떤 법이 있습니까? 자, 그때는 이제 법률이 있죠. 법률은 국회의원이 만든 거죠. 자,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 바로 법률이다. 이 말이죠. 근데 국회의원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없어. 아주 세부적인 것은 이제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누구한테 맡기냐? 야, 대통령 네가 만들어봐라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만들면 시행령이 되는 거죠. 장관한테 맡기면 불행이 되는 거죠. 똑같은 말로 시행규칙이죠. 뭐 이런 것들, 뭐 여기까지는 아직 공부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명령 또는 법규 명령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헌법, 법률, 법규 명령. 찬물도 우아래가 있죠. 이 법도 우아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법률, 법규 명령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국회의원이 만들었죠. 법으로 끝나면 법률, 즉 국회의원이 만든 거잖아요. 시행령이 뭐냐? 그럼 대통령이 만든 거죠.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든 거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장관이 만든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 세부적이고 더 자세한 것은 국회의원이 만들지 않고 위임을 해버린 거죠. 위임을 하는 거죠. 야, 행정부지가 만들어봐라. 그래서 법규 명령, 자, 이런 것들은 행정부가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정입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법규 명령. 그 중에서 행정입법이 뭐냐? 법규 명령이 행정입법이죠. 그럼 법규 명령 뭐냐? 이런 것들을 법규 명령이라고 그래요. 법규란 말 빼고 그냥 명령이라고도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법률, 법규 명령 뭐 이런 순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만들고 나서 이렇게 되겠지. 국회에 보내는 거죠. 그럼 국회의원이 잘 만들었으면 통과시키는 거죠. 망치로 꽝꽝꽝 때려가지고 자, 통과하면은 자, 공포하겠죠. 공포한단 말이야, 국민들한테. 그리고 20일이 지난 다음에 원칙적으로 자,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헌법, 법률, 명령 이러는 거죠.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내면은 의회가 만들면 조례고 장이 만들면 규칙이죠.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 뭐 조례, 규칙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규 명령 뭐 이런 것들이 법규 명령이라고 보는 거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국무총리가 만들면 총리령이죠. 총리령과 불령 합쳐서 시행규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행령보다 더 끝발이 하나가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사소송법, 자, 형사소송법 시행령 이렇게 되겠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도표화시켜서 공부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해할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은 자, 도표화시켜서 공부하는 건데 마찬가지죠.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배상이죠. 국가배상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돈을 빌려뒀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 그럼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죠. 그 판사한테 가서 재판하게 되면 판사가 자, 원고는 피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얘기하겠지. 민사소송에서 원고 피고는 개인과 개인이잖아요. 민법이 적용하는 거죠. 이게 판사야. 그러면 판사가 망치로 꽝꽝꽝 때리겠죠. 자, 이게 바로 원고고 이걸 피고로 하게 되면은 민사소송에서 먼저 소송 제한 놈이 원고고 여기에 응한 사람이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무조건 나쁜 사람이 아니죠.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범죄자고 원고는 검사잖아요. 그래서 민사에서는 개인과 개인이야. 민법이 적용된다 이 말이지. 판사가. 근데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불법 행위해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피했어. 고문을 했다 이 말이야. 고문. 그러면 피해자가 우리 국민이야. 국가 등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했어. 그래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국가와 국민이 싸우면은 그죠? 바로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 이 말이지. 국가배상법 적용한다 이 말이야. 국가배상법. 그러나 개인과 개인 간이 붙으면 뭐냐? 바로 민법이 적용된다 이거지. 그 말이죠. 그래서 국가와 국민은 돈 달라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국가배상법. 자, A하고 B하고 붙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한단 말이야. 그 민법이 적용된다 이거지. 자, 물론 이것은
실제로는 이제 민사 소송이 적용된다 이제 이 말이죠. 이거 이론상은 당사자인데 그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판사는 국가와 국민이 분쟁 벌이지면은 자 판결하겠죠. 국가배상법으로 국가는 그죠? 피해자에게 10억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한단 말이야. 그러나 개인과 개인은 민법으로 해가지고 얼마를 배상하라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재판합니다. 그래서 판사지만은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건가 민법을 적용할 것인가 그 부분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앞으로 이런 형태로 공부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법 전체적으로 보면은 절대 어렵지는 않죠. 단지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 다음에 어떻게 이론을 구성하냐, 어떻게 접근하냐, 자 이런 문제가 핵심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행정법, 자 이러한 형태의 유형의 그림이 한 350카트가 있습니다. 뭐 이건 보기만 하면 쉽게 정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최첨단화 시켰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 한 번만 수업을 들어도 다른 학원 수업 듣는 것보다도 자 훨씬 더 효과적인 겁니다. 딱 한 번만 수업을 들어도 쉽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와 만나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아마 행정법이 가장 쉽고 가장 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 될 거란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자,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려고 하면은 저를 만나보면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어드바이스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